내용으로 마지막 내용이겠는데 우리가 이제 연구할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표집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정해진 기준에 맞는 모든 사례 집단을 우리가 이제 모집단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 만약에 학사 학위를 가진 취업 간호사, 이 사람들을 모집단이라고 하면 이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취업해서 월급을 받고 있는 간호사 중에서 이제 학사니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집단 중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표적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하고 근접 모집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때 실제적으로 논문에다 쓰는 것은 표적 모집단을 쓰는데, 이제 실제 자료는 어디 가서 어떤 모집단에 가서 하고 있냐면 근접 모집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또 표본을 추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표적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표본을 뽑아서 결과를 낸 다음에 그 추론을 일반화시키고 싶은 그 대상자들이에요. 그래서 연구자가 관심이 있어서 일반화하려고 하는 전 사례 집단, 내 대상에, 이게 이제 우리가 표적 모집단이라고 하고, 근접 모집단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종합병원 간호사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종합병원 간호사가 우리의 표적 모집단이에요. 그런데 근접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뽑냐면 뭐 A시에 뭐 3등급 이상의 뭐 무슨 종합병원 해가지고 근접을 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표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하고 근접하고 구분이 되겠어요? 같은 모집단이기는 한데 표적은 전체, 그 사례에 해당되는 전체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근접은 그 중에서도 내가 실제적으로 가서 뽑을 것.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기 있는 병원에서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종합병원 간호사 중에서만 여러분이 표본을 샘플링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안에 있는 게 근접 모집단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개념으로 알아둘 게 표본하고 표집. 표본은 말 그대로 모집단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기본 단위를 우리가 표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뽑는 과정을 표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샘플링이 ing가 들어가면 이게 진행형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체 모집단에서 중요한 거는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뽑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표집에서 가장 한마디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그 모집단에서 대표성 있는 표본을 뽑는다는 거. 그게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배우는 이 장에서는 대표성 있는 표본을 끌어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이 표본을 선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대표성이라고 하는 거. 그래야 나중에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표본의 특성하고 모집단 특성은 당연히 일치해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나중에 표본을 가지고 나온 결과를 추론해서 모집단한테 얘기를 해줄 거니까. 그 다음에 계속 기본 내용으로 아까 지금 표본 표집단, 표집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쓸 때 아무나 표집을 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 선정 기준이라고 하는 걸 논문에서 연구 방법론에 보면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가 그 어떤 사람만 포함시킬 거다, 아니면 어떤 사람을 제외할 거다 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대상자 그 연구 방법론에 보면 연구 대상자에 대해서 쓰는 단이 있었죠. 거기에는 반드시 선정 기준과 또는 제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준들은 내 연구의 결과를 내가 만약에 포함 기준을 썼다면 이것에 포함되는 사람들한테만 일반화시키겠다는 뜻이고, 만약에 제외했다면 그 중에서 이런 거 빠진 사람한테만 내가 일반화를 시키겠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연구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포함 기준, 제외 기준 이런 것들을 잘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관절염 환자한테 내가 운동 프로그램을 주고 나면 관절 각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 보려고 하는 연구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대상자가 당연히 어떤 사람일 거냐면 관절염 환자이긴 한데 환자 중에서도 이렇게 어떤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선정 기준과 제외 기준을 아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관절염 환자인데 운동과 관련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그래서 선정 기준을 적어도 나이가 65세 이하인 사람으로 했고 그 다음에 거동이 가능한 사람으로 했고 일주일에 적어도 내 이 중재를 3회 참석이 가능한 사람으로 했어요. 그리고 제외 기준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미 일주일에 이 사람 스스로가 관절염 환자 스스로가 이렇게 3회 이상 운동하는 사람은 뺐고 그러면 내 효과가 아니고 이 사람이 원래 하는 효과가 돼버리니까 또는 급성 통증을 가진 사람들은 뺐고 그 다음에 골다공증 진단을 가진 사람들은 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준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연구 대상자에 대한 표집을 할 때 표본을 표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상자 선정 기준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잘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쨌든 모집단에서 대상자를 포함시킨다거나 제외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왜 빼고 왜 넣는지에 대한 모든 기준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 또한 어디 가서 얻으면 제일 좋냐면 선행연구에서 문헌고찰에서 그냥 내 말로 쓰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그런 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엑스퍼트인 곳에서 쓰면 좋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 환자나 그 대상자에 대해서 내가 가장 잘 알아야 어떤 부분이 이거는 빼야 되고 어떤 부분을 넣어야 되는지를 나밖에 모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곳에서 논문을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지금 표본과 표집에 대한 건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한 예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대상자 선정 기준에 의해서 문제가 뭐 어떤 게 모집단이고 그 모집단에서 대상자 선정 기준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문제가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 환자의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가족의 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가? 라고 이제 이런 연구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내 대상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표집, 표본에 대한 거니까 이제 선정 대상자에 대한 얘기예요. 모집단은 만성 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는 다 내 모집단이에요. 내가 나온 연구 결과는 이 사람들한테 일반화시킬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의 대상자는 이 중에서도 다가 아니고 이 중에서도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30세 이상에서 65세 이하의 성인. 그러면 이 나이도 내가 이렇게 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왜 30부터고 왜 65세 이하의 뭐 성인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 다음에 혈액투석을 한 경력이 1개월에서 1년 이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1개월부터 1년까지를 잡은 건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만성 신부전으로 혈액투석 받는 사람들한테 생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처음 걸려서 이게 투석을 받아야 되는 그 아주 막 그 엄청난 그 오랜 경험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미 너무나 다른 요소가 많이 들어가니까 처음 걸려서 뭐 1년까지가 뭐 사람들 어쩌고 스트레스에 대해서 더 뭐 노출되고 어쩌고 이런 거 어쨌든 그런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배우자하고 동거하는 사람으로 했고 뚜렷한 합병증이 없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사람 이게 나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으로 쓴 거를 한 문단으로 그냥 묶어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상자를 뽑을 때는 반드시 여기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특히나 질환을 가진 사람을 할 때는 노인이라든지 뭐 애기라든지 질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대상자 선정에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쓸데없는 다른 걸로 이런 것이 네 연구보다도 더 영향 미치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쨌든 대상자 선정 기준의 예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모집단이라고 하는 말하고 표본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계속 그 기본 개념으로 말을 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에는 만약에 내가 유방암 치료 중인 환자가 내 모든 모집단이에요. 그럼 나의 표적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유방암 치료 중인 환자 중에서도 내 연구를 일반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이에요. 전이가 없는 유방암 있는 환자예요. 그
그 사람들한테 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모집단에서 표본을 그러니까 내가 대표성 있는 표본을 빼낼 모집단은 여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근접에 있는 모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이가 없지만 어디 내가 살고 있는 A시 소재 병원에 등록한 거기에 있는 유방암 환자를 전이가 없는 유방암 환자를 할 거고, 그러면 이제 표집 단위는 여기 A시의 각 병원이고, 여기 안에서 내가 나름으로 이제 이 표본을 하는 대상자들은 A시의 각 병원에 등록된 전이가 없는 유방암 치료 중인 환자를 내가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만 한번 그냥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뭘 뭐 문제내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냥 모집단이라는 말이 뭐고, 그 다음에 표집이라고 하는 게 뭐고, 그 다음에 표본은 그냥 가장 기본 하나하나가 표본인 거고, 그 표본을 뽑는 과정이 표집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오늘 가르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성 있는 표본을 뽑는 거라고. 대표성 있는. 그게 가장 큰 적이에요. 또 알아둬야 될 말이 계층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기본 개념으로. 표집을 뽑을 때. 이거는 그때 우리가 타당도, 외적 타당도, 내적 타당도 할 때 한번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내가 연구를 함에 있어서 어떤 특성이 굉장히 내 연구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아예 걔네들을 집어넣어서 해버리든지, 뭐 분류를 해서 넣든지, 짝짓기를 하든지, 블럭을 하든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의 한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암 환자를 모집단으로 해가지고 내가 연구를 할 건데 성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남자 환자, 여자 환자를 나눠서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번에 우리가 패널 자료로 이제 교육대학원생을 빨리 졸업시켜 주려고 자료 수집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 한 명을 내가 이번에 패널 자료로 논문을 쓰게 했어요. 그 패널 자료로 논문을 쓰게 하면서 이상 지질혈증? 옛날에로 말하면 무슨 고지혈증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자료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해보니까 그냥 성인을 뭉뚱그려서 하니까 유의한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성별로 남자하고 여자하고 나누니까 굉장히 또 이게 남자가 보여주는 연령의 패턴과 여자가 보여주는 연령의 패턴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여자 같은 경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폐경이 온다거나 뭐 50세 이상이 된다거나 이러면 고지혈증이 이렇게 더 많이 오고, 뭐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언제 이런 식으로 성별을 이렇게 나누니까 훨씬 더 유의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계층을 나누어서 내가 표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표집의 방법에는 이렇게 만약에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피해야 될 게 이 샘플링 바이어스, 표집 편중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대표성이라고 하면 가장 최악이에요. 이런 것을 피하려고 대표성 있게 뽑는 거예요. 편중되면 안 된다는 거. 바이어스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연구를 함에 있어서 어떤 특성이 대표성이 과잉돼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하거나 또 모자라도 안 돼요. 가장 노멀하게 그냥 중립을 지키는 그런 대표성이 있어야 되는데, 간호부에서 입원 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친절성을 연구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절을 연구하려고 자료 수집을 할 때 그 대상자를 뽑을 때 만약에 수간호사가 간호사들이 얼마나 우리 병원에서 친절합니까? 하면 약간 예민할 수 있잖아요. 환자들이 이 병동의 간호사들이 친절하다, 친절하지 않다, 이게 점수 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점수를 줄 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게 대표성이 없게 좀 우리한테 협조적인 사람들한테는 만 주는 거야, 이 설문지를. 그러면 이게 좀 편중이 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실험 연구나 이런 거는 특히 이런 거 많아요. 어쨌든 우리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부분,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표집을 하는 목적은,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을 때 연구자의 주된 관심은 표본을 이루는 각 요소가 모집단을 대표하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그냥 몇 번 반복하고 대표성 하는 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다 전수 못하니까 그 중에서 일부만 뽑아서 할 건데, 그 일부가 대표성이 있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나온 결과를 모집단도 그럴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해서 일반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거. 어쨌든 대표성을 얻기 위해서 연구자는 이 표집함에 있어서도 전략을 잘 써야 돼요.
표집 전략을 잘 써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제일 좋은 것은 경비 최소화하면서 대표성을 최대로 유지하는 거죠.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거예요. 전수하면 에너지와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대표성만 잘 있게 뽑으면 시간도 줄고 돈도 적게 들고 그 사람들을 일반화시키는 데도 문제가 없고, 그래서 그만큼 표집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표집 중에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확률적으로 표집을 하는 거 하나하고 비확률적으로 하는 표집이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확률 표집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집을 할 때 근데 확률 표집이 쉽진 않아요.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내가 간호사, 그럼 우리나라 안에 간호사예요. 간호사 중에서도 그러면 도부터 찍어가지고 몇 개 표집하고 도가 표집이 되고 그 안에서 막,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다 패널, 나라에서 하는 패널 자료 같은 거, 그런 자료들이 이렇게 확률 표집을 많이 해요. 개인이 하는 걸로는 확률 표집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안에서나마, 예를 들어서 내가 표집하는 근접 모집단 안에서나마라도 확률 표집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흔적이 또 보여야 돼요. 그렇게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어쨌든 이제 종류로는 크게 표집하는 방법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이 있어요. 확률 표집은 말 그대로 무작위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보다는 강력한 무기가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뭐 오늘 이 커피 하나를 선물로 가져와서 한 사람을 주려고 해요. 근데 내가 그냥 아무 적이 없이 나 굉장히 여러분한테 공평해요, 다 사랑해요 하면서 어떤 한 사람 딱 주면 아무리 내가 공평해요, 다 사랑해요 해도 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거 쪽지 돌리는 거예요. 공표 하나고 다 X 쳐놓고 다 뿌려서 여러분이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공표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또 나를 의심하지 않아요. 나의 모든 의도가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이제 확률 표집이라고 하는 무작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무작위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모집단 안에 있는 그 표본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다 똑같은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누구를 뽑아도 걔네들은 다 똑같은 확률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거만큼 또 강력한 게 없어요. 또 대표성을 뽑는 게. 어쨌든 확률 표집의 목적은 우리가 표집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하냐면 대표성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모집단의 대표성을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무작위 표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거예요. 단순 무작위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연구를 할 때 표적 모집단을 정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표적이란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실제적으로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이제 모집단이에요. 이 표적 모집단이. 이 사람들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한 다음에 표집 틀이라고 하는 것은 샘플링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 하나 갖고 있어요. 이게 별게 아니라 예를 들면 표집 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A시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모집단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의 표적이에요. 그러면 이 표적이 되는 사람들의 명단이 바로 표집 틀이, 표본 틀이 되는 거예요. 표집 틀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전국에 있는 것이 표집이라면 전국에 있는 보건교사의 명단이 나의 이 표집 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 이 표집 틀에다가 각각 번호를 매겨줘요. 번호를 매겨준 다음에 이 번호를 매기고 내가 눈 감고 우리나라의 전국의 그 보건교사를 다 1번부터 번호를 매겨가지고 어디다 칸에 상자에다 넣고 눈 감고 뽑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명단에다가 번호를 해서 그냥 탁탁히 찍든지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다 상관이 없는데 아무것도 개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이 단순 무작위고 계통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그런 거 있죠. 똑같은 위에 거하고 똑같은데 우리가 번호를 다 붙여놨어요. 그러면 내가 번호를 다 붙여놓고 0부터 9까지 해서 아무거나 하나를 딱 찍어요. 눈 감고. 그럼 3을 찍었어요. 그러면 3부터 내가 예를 들어서 3, 13, 23, 33 이런 식으로 뽑겠다. 이것도 다 하나의 그냥 확률 표본의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체계적으로 10배 단위로 뽑는 어떤 시스테마틱 샘플링이지만 이것도 역시 아무것도 개입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 번호도 일련으로 무작위 해놓고 눈 감고 그 0부터 9를 뽑는 것도 내가 무작위로 뽑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좀 알아두세요. 우리가 이거는 실질적으로도 많이 써먹기도 해요. 칭화 무작위 표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모집단을 2개 이상의 계층이라든지 또는 하위 집단으로 나눈 다음에 그 계층에서 표본을 뽑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건 뭐냐면 만약에 계층이나 하위를 나누는 그 나눈 모집단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거예요. 예로 들면 훨씬 쉬워요. 어떤 말이 있냐면, 심근경색증 환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실제적으로 심근경색증이 남자가 여자보다 거의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남자 여자를 똑같은 비율로 뽑는다는 것은 올바른 표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질환에 대해서는 남녀 성비라고 하는 게 남자가 90% 더 많이 생기고 여자가 10%밖에 안 된다. 100%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러면 뽑을 때도 남자를 만약에 내가 100명만 뽑는다? 그러면 남자는 900명 중에서 90명을 뽑는 거고 여자는 100명 중에서 10명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그것까지 다 반영해서 뽑는 그런 칭화 무작위.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름은 뭐냐면 비례적으로 뽑는다는 거야. 비례적으로 칭화시켜서 뽑는다. 그래서 얘의 이름이 비례적 칭화 표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 질환의 특성까지 반영하면서 모집단을 확률로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것은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정확하고 대표성이 있어요. 심근경색증에 대해서.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만약에 이거에 대한 중요 변수에 대한 정보, 심근경색증이 남자가 이만큼이고 여자가 이만큼이다, 이런 정보를 제대로 모른다면 오히려 더 혼선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뽑을 정도가 되려면 그 질환의 그 어떤 통계나 이런 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남자가 얼마나 그동안 많고 여자는 어떻고 라든지 이런 거. 어쨌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칭화 무작위이고, 요 방법을 우리가 비례적 칭화 표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적 칭화 표집이라고 하는 거 뭔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군락 표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 지금 하고 있는 건 확률로 뽑는 거예요. 군락 표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클러스터예요. 그냥 무더기로 이 층층 내려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패널이에요. 패널 자료 우리 쓰는 거. 뭐냐면 대규모 연구일 때 만약에 내가 우리나라에서만 갖고 한다고 쳐도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모집단이에요. 내 연구가.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지만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확률을 뽑는 거냐면 우리나라 각 도와 특별시 광역시를 나열해서 무작위로 3개만 선정을 한다. 3개 선정했어요. 그러면 선정된 곳에서는 각 도 및 시 프로젝트 가운데 다시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는 우리 지역을 나누는 영역이 있잖아요. 지역을 구분하는 시 다음에 도, 아니 도 다음에 시 다음에 군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몇 개씩 해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오냐면 덩어리로 이렇게 내려와서 마지막에 그 안에서 표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클러스터 샘플링, 군락 표집이라고, 분지 표집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확률 표집은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확률 표집은 대표성 있는 표본을 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확률 표집을 하려고 무지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좋은 점이 뭐냐면 모집단의 모든 표본 요소가 편견 없이 선택될 가능성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저기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대표성이 유지돼요. 그런데 단점은 개인이 하기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하나만 봐도 우리나라 전체 영역에서부터 좁혀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확률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하기에는 어렵고, 이 군락 표집을 우리가 보통 아까 말한 것처럼 대부분 많이 하는 그 패널 자료들이 다 이 군락 표집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건 비확률 표집을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확률 표집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그 방법론을 알아야 되고, 확률 표집은 작은 안에서나마 그렇게 확률 표집하려고, 대표성 있는 표집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럼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non probability 해요. 비확률적인 표집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모집단 안에는 각 표본 요소가 선출될 기회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대표성이 모집이 안 돼.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편입 표집이라고 하는 거. 편입 표집하였다. 여러분 되게 많이 써놓거든요. 그다음에 할당 표집했다. 편입보다는 조금 더 고민한 거예요. 할당을 한 거는. 그나마 아까 심근경색증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심근경색증이 전국 대단위로 그렇게 찍어서까지는 못 왔지만 내 영역 안에 있는 정도의 심근경색증,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성북구에 산다고 성북구에 있는 심근경색증 환자를 대상으로 남자가 아까처럼 뭐 더 많고 여자가 적다면 그 비율대로 할당해서 뽑는 거. 그러면 이거는 그냥 편의한 것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거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연구에서 표집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금이라도 더 업그레이드, 대표성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무지무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의도 표집할 때도 있어요. 일부러. 예를 들어서 혈액투석. 그러면 어디 가서 찾아야 되냐면 혈액투석하는 곳에 가서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의도하는 의도 표집이에요. 근데 의도도 확률로 가면 최고인데 확률로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의도 같은 경우는 비확률 표집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먼저 제일 많이 하는 게 컨비니언스, 편의 표집. 가장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사람이나 사물을 연구 대상으로 이용하는 방법. 이거에 이제 편의 표집 중에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는데 의무 표집. 제일 우리가 많이 하는 거. 그냥 내가 내 병동에, 내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랑 간호사들 하고 하는 거. 환자의 건강 얘기를 한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 관련된 연구자가 실습 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 너무나 편하게 그냥 임으로 그냥 내 맘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덩이 굴리기 표집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것도 뭐냐면 내가 마약 중독자나 동성연애자 이렇게 표면에 잘 나타나기 어려운 사람들 있죠. 에이즈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내가 대표성 있게 확률을 뽑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 사람들은 비확률이지만 내가 한 사람을 먼저 이렇게 컨택이 되면 그 사람한테 그 다음 사람 연결해주세요. 연결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덩이 굴리기 표집이라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장점은 대상들 얻기가 쉬워요. 아무래도. 하지만 단점은 아까 말한 것처럼 편중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표성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까 할당 표집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죠. 비확률 표집 중에 할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비례대로 표집을 하는 거예요. 비록 확률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도 그 질환의 안에서만큼은 조금 더 대표성 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저번에 한번 예를 든 것 중에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려고 해요, 연구자가.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러냐면 노인하고 같이 사는 학생하고 안 사는 학생. 요런 정도는 할당을 해서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까 뭐 심근경색증이면 심근경색증, 성별이면 아까 성별. 이런 식으로 해서 할당해서 하려고 하는 거. 근데 이 할당 표집은 계층 내에서 표본 요소를 연구자의 편의대로 하는 걸로는 편의 표집이에요. 이것도 무슨 뭐 전국적으로 막 이렇게 거기서부터 끼고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의 표집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라도 계층의 비율을 내가 고려해가지고 그나마 그 안에서 대표성 있게 조금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그냥 편의 표집보다는 조금 더 어드밴스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할당 표집을 할 수 있으면 이것도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의도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시 말하면 판단 표집이에요. 내가 이 대상자는 여기가 가장 맞는 거다라고 내가 의도해서 이렇게 판단해서 표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제 산후우울이라든지 안락사 이런 것과 같은 어떤 특정한 생활 경험에 대한 정보를 알려고 할 때는 이런 거와 관련된 곳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의도 표집이라고 하는 거 또는 판단 표집이라고 하는 걸 많이 해요. 에이즈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야 되는 거. 그래서 어쨌든 요런 식으로 아까 편의 표집, 할당 표집, 의도 표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 여러분 학위 논문을 쓸 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표집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확률 표집은 가장 단점이 대표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장점으로는 편리하고 경제적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연구하는 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확률 표집을 할 때는 여러분 거기다 제한점에 맨날 쓰는 거, 일개 병원에 했기 때문에 뭐 일반화시키는 데는 뭐 제한이 있다 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비확률 표집의 이제 단점이지만 그 와중에서도 대표성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흔적들이 나와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는 표본수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전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는 IRB를 받을 때 무턱대고 또 많은 표본수를 하는 것은 또 IRB에서 우리가 통과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정함이라고 하는 거를 잘 어우러야 돼요. 그러니까 내 연구가 실험 연구냐, 조사 연구냐, 뭐 어떤 연구냐에 따라 아니면 내 연구가 계층을 나누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표본의 수가 기본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나쁠 일은 없는데 요즘에는 이제 IRB라고 하는 걸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그거를 잘 이제 어우러지는 건데 그 말은 뭐냐면 왜 그러냐면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모집단을 대표하고 모집단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걸 단적으로 연구한 게 바로 이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한 달간 수면제를 복용한 횟수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가 한 달 동안에 근데 우리는 모집단을 20명이라고 했어요. 20명이 이제 우리가 전수예요. 이게 전수인데 이 전수를 이 사람들이 1번, 이게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부터 20번까지가 1번은 1번, 2번은 3번 뭐 수면제 복용한 횟수예요. 이 횟수를 다 더해서 N수로 나눴더니 평균이 15점.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한 달 동안에 이 수면제를 15알점 1.5알을 먹는 거예요. 15.15알을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수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전수 중에서 2명만 딱 뽑았어요. 그랬더니 뽑힌 2명이 한 사람은 6번 먹고 한 사람은 9번 먹었어요. 이 사람의 평균을 딱 내서 더해서 2명으로 나눴더니 7점 어때요? 진짜 진실하고 어때요? 거리가 조금 멀죠. 근데 이거를 점점점 맨 처음에는 2명 뽑았고 2명도 또 다른 2명도 뽑아봤고 4명 뽑아봤고 또 6번 적어도 2번씩 10번 이렇게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숫자가 전수에 가까워 갈수록 이 평균이 어떤 거는 더 이게 조금씩 더 맞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전수에 가까울수록 이 어때요? 진실의 점수가 더 가까워지죠. 10명을 한 번 더 이렇게 뽑아보고 또 10명을 또 이렇게 뽑아봤더니 13.8 또는 14.8 어때요? 훨씬 더 진실의 전수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진실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의 기본 개념으로 뒤에도 나오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20명이 전수니까 그렇지 전수가 우리나라 전체고 아니면 뭐 A시 전체고 아니면 성북구 안에서만 전체라고 해도 우리가 개인이 연구하기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표본을 어쩔 수 없이 뽑는 거지만 기본 개념은 이렇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표본의 크기만으로는 대표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데 이거는 매우 큰 규모의 표본이라도 모집단의 일부만 포함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대표성 있게 그 표본을 뽑아야 된다라고 할 수만 있다면 확률이 너무 좋은 거고 근데 이제 확률이 안 된다면 비확률 안에서라도 확률 비스꾸름하게 가게 노력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어쨌든 표본의 개념을 보여주는 거고 표본수 결정할 때 이제 계산으로는 여러분이 요새 지퍼를 많이 써요. 또는 변수 곱하기 10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 그 표본 대상자를 선정하는 개수를 우리가 여러분이 많이 구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런 것을 이제 뭐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냥 돌리면 숫자가 나오니까 나온 숫자에다가 탈락률을 고려해서 한 10% 더 애드해서 내가 이제 표본을 할 거다라고 여러분이 IRB 낼 때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고려할 것들은 이런 거예요. 양적이 당연히 질적보다는 더 많이 표본 수집해야 되겠죠. 질적은 우리가 심층 연구니까 몇 명 안 돼도 되지만 양적은 숫자가 좀 많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실험 연구보다는 조사 연구가 당연히 표본이 더 많아야 되겠죠. 실험은 아주 내가 어떤 중대를 주고 뭐 전후를 본다든지 뭐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유의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이렇게 높아지지만 조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가 실험보다는 표본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 연구안에서 남자, 여자 통으로 돌리는 거랑 그 안에서 부분으로 영역을 또 나누면 숫자가 더 높아져야 될까요? 낮아져야 될까요? 내가 전체를 하나로 돌리는 거하고 이 전체를 예를 들어서 종교에 따라서 나누어서 돌린다. 그러면 이쪽이 더 많아야 될까요? 전체 통으로 돌리는 애가 많아야 될까요? 나누어서 돌리는 애가 숫자가 더 많아야 될까요? 나누어서 하는 애가 더 많아야 돼요. 왜냐면 나누어지게 되면 숫자가 더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우리가 어떤 얘기 많이 하냐면 일반적 특성 논문에서 한번 본 적이 있죠. 첫 번째 나오는 게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을 보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연령대로 이렇게 나눠요. 연령대로 나누다 보면 나누다가 보면 어떤 칸에는 되게 예를 들어서 40부터 50 미만까지가 3명. 그 다음에 50 이상이 5명. 그리고 이제 30대가 한 50몇 명, 20대가 한 50몇 명. 내가 이제 나누었더니 이 연령대를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나눠보다 보니까 20대, 30대는 무리가 없는데 40대도 눈구만큼, 50대도 눈구만큼, 60대도 눈구만큼이에요. 그러면 과연 내가 이 나눌 때 40과 50과 60이 의미가 있다고 그대로 둬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너무나 숫자가 한 그 블럭이 작으면 통계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거 이제 지도교수랑 고민하면서 이거를 묶어도 40대 이상으로 묶어버려도 된다 그러고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이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돼요. 어쨌든 나누게 되면 안 나누고 돌릴 때보다는 나누고 돌리면 더 이 표본수가 많아야 여러분이 더 좋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한 집단에 적어도 10에서 30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규분포도 하고 여러분이 이것저것 돌림에 있어서 무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모집단이 동지라면, 내가 뽑은 정말 이 집단의 사람들이 동지라면 표본수가 적어도 나름 잘 나와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되게 이질하다. 내가 뽑은 이 모집단이 이질하면 거기서 뽑는 표본도 당연히 이질하겠죠. 이렇다라고 내가 만약에 판단이 되면 많이 뽑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의도하는 그런 어떤 유의한 어떤 결과들이 나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표본수를 뽑는다, 표본을 뽑는다, 그래서 몇 명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할 때 아까 말한 G파워라든지 변수 곱하기 10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통의 경우에 많이 표본수를 선정을 하는데, 개수를 결정을 하는데, 그거 이전에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얼마만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질하다라고 하는 것은 미세한 차이가 있어도 내가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야. 이질하면 아주 표본이 많지 않은 한에서는 그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원래 이질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체온 같은 경우는 조금만 변화해도 바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심리 같은 거, 그러니까 체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실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애들은 숫자가 많지 않아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인간의 심리 상태, 자기 효능감 이런 거 보는 거, 이건 보통 다 조사 연구 같은 데서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를 표본수가 많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거를 차이를 볼 때 구분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변수가 많을수록, 변수가 많으면, 내가 조사하려고 하는 변수가 많으면 그에 해당되게 표본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코딩을 해놓고 코딩지가 위에가 변수예요. 밑에가 케이스예요. 표본이에요. 그러면 이게 A4 용지가 이렇게 세로 모양으로 돼야지, 우리가 욕심스럽게 변수 많아하면 위에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A4 용지가 가로형으로 되면 잘 안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코딩을 딱 해놓고 봤는데 코딩을 했더니 코딩지의 모양새가 이렇게 세로로 나왔어요. 그건 뭐예요? 변수보다 위에가 변수예요. 여기 밑에 이 케이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새가 이렇게 나와야 내가 뭔가를 돌렸을 때 결과가 나오는데, 이 모양새가 이렇게 가로 모양, 변수는 무지무지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케이스가 그렇게 충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플하게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말을. 어쨌든 그만큼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표본수가 많아야 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도구, 특히 우리 석사생들 석사학위 논문할 때 다 대부분 남의 도구 데려와요. 근데 남의 도구 데려올 때 실내도 보고 데려오라고 했죠. 실내도 보고 데려올 때 0.8 이상이면 너무 좋겠고 0.9 정도면 더
뭐 말할 나위 없고 0.7 이상이면 뭐 그냥 쓰고 근데 0.6 정도 돼버리면 좀 고민하고 우리가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측정 도구가 내용이나 신뢰도가 민감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은 표본수가 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얼마나 내가 조사하려고 하는 변수를 잘 대변하는 설문지를 구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거가 별로 그런 환자를 보는 건지 다른 환자를 보는 건지 이게 믹식하면 굉장히 그 유의한 수준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럴수록 표본수가 많아져야 돼요. 내 설문지가 이렇게 밋밋하면.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한 표본을 하나로 통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차이 검정할 때처럼 여러 집단으로 나눌 때는 더 많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구가 장기로 보는 거예요. 이게 막 그냥 횡단으로 한번 딱 하는 게 아니라 종단처럼 많이 보면 탈락이 많을 거니까 당연히 표본수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G파워 같은 거나 변수 곱하기 10 해가지고 나는 몇 개 표본수가 대상자가 몇 명이어야 된다고 뽑아요. 그렇게 뽑은 다음에 보통은 탈락률을 한 10% 넣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누구나가 탈락률 10%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연구는 뭐가 예민해서 기존 기본 탈락률보다 많이 탈락률이 선행 연구에서 있었다. 그러면 그런 말을 쓰면서 나는 조금 더 애디해서 그 대상자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지 내가 정말 고민해서 내 대상자의 숫자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 장인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표집하는 과정이에요. 먼저 연구 대상이 되는 모집단을 선정하고 할 수만 있다면 표집 틀을 작성해서 이거 확률에서 보통 우리가 하죠. 거기에서 무작위로 해줄 수 있으면 너무나 좋고 그 다음에 표집 방법이나 표집 수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표본 요소, 표본을 이제 뽑는 거고 이제 선출된 이 표본을 가지고 자료 수집할 때는 제일 좋은 거는 접촉해서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이런 것도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다 하게 되는 거고 이거 하기 이전에 우리가 IRB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정된 표본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들이 정말 모집단을 대표하는 건지 잘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본조사를 들어가야 돼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그 표본에 대한 거예요. 혹시 표본에 대한 거 뭐 궁금한 거 있나요?